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됐다니 참 세월이 무상하게 느껴지네요. 아까운 시간을 저는 한 사람에게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싱글이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때의 충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실 거예요. 우연히 유튜브 채널을 접했고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어보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한테 제 이야기하는 거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이곳에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겪은 참담한 일들에 대해 소상히 털어놔 볼게요.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동물병원을 차리기 전에는 대형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과정을 거쳐 대학 졸업 후에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수의사 자격을 얻었어요. 정말 오랜 기간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업 후에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잊고 싶어도 그 인간과 처음 만났던 때가 아직도 떠오르네요. 그때가 제가 그곳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24시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그날은 제가 방근무를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손에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고양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찰떡이 좀 살려주세요. 피부에서 지금 물이 나고 다른 고양이랑 싸우는지 여기저기 피도 나요. 직접 키우는 반려묘인가요? 아니요, 제가 동네 길고양이들 법치다가 만나는데 제일 총이 많이 거는 애라서. 일단 검사 좀 해볼게요. 겉으로 보기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다리 쪽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의 찰과상을 입었더라고요. 곰팡이 피부염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는데 피부가 많이 벗겨져서 3살 도달할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네, 찰떡이 나올 수만 있으면 뭐든 상관없어요. 의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가다 다친 길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물병원이 보험도 안 되고 워낙에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들 보고도 가슴 아프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이렇게 다친 길동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열심히 치료해줬고 일주일간 입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양이가 입원한 기간 동안 매일같이 병원에 방문해서 고양이와 인사하고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렇게 한두 번 오다가 그 후에는 저에게 줄 커피와 디저트를 사서 오더라고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앞으로는 그냥 오세요. 별거 아닌데요 뭐. 제 커피 살 때 같이 산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인데 선생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와서 나아가고 있는 고양이를 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득 담아보는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갔어요.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때의 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길고양이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한 달 동안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요? 저 매일도 올 수 있는데 매일 오면 안 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3일에 한 번씩 상처 부위 소독하면 되고 네카라제 씌워주시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사실 찰떡이를 집에 데려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심하셔서 제 방은 2층에 있어서 어머니랑 마주칠 일이 없겠지만 정말 예민하셔서요. 알레르기 때문에 입원하신 적도 있고 제가 못 데려가면 혹시 보호센터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보호센터에 맡기면 입양 갈 수 있나요? 그 사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센터에 가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여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임시보호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찰떡이 입양 갈 때까지 임시보호를 맡아서 해줘도 될까요? 정말요? 그럼 저야 안심이죠. 근데 선생님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찰떡이 맡아줄 수 있는 친구들 물색해 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도 길고양이, 강아지 임시보호 많이 했거든요. 찰떡이 아직 치료도 다 마치지 않았고 제가 임시보호하고 있다가 좋은 분한테 입양 보낼게요. 감사해요, 스승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찰떡이 이름처럼 사람한테 찰떡같이 붙어서 애교 부리는 귀여운 애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기 제 명함이요. 찰떡이 궁금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으니 저도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셨고 혼자 서울의 상경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조한 찰떡이를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임시 보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개냥이더라고요.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기는 했지만 저 어릴 때 가족처럼 15년 동안 함께 살다가 먼저 간 강아지를 생각하며 그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반려동물과 함께 살 생각이었습니다. 찰떡이를 제 자취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고 그 사람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찰떡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취향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큼성큼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나서 찰떡이가 다쳤던 곳이 다 아물고 입양을 보낼 곳까지 정해진 후에 그 사람과 같이 입양자를 만나러 갔어요. 찰떡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도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찰떡아, 좋은 분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 형 잊지 마, 찰떡아. 저는 찰떡이의 성격과 조심해야 할 점 등을 입양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미 길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던 분들이어서 믿음이 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찰떡이를 보내고 난 이후에 가슴이 화하더라고요. 찰떡이 좋은 분들한테 갔잖아요. 그만 울고. 우리 시원하게 맥주나 마시러 갈래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같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올랐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아니 슬기씨, 저 슬기씨 처음 만난 날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저를 안심시켜 주시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슬기씨, 취중 진담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취해서 용기 내는 건데 저랑 만나보실래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 인간과의 악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인 관계가 되고 한 달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면서 불꽃 튀기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그 남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다행일 정도로 저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생활도 중요하니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사귈 때는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고 반년이 지나면서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더 드물어졌습니다. 당시에 언제까지 연락을 안 하나 보려고 기다렸는데 2주가 넘어갔습니다. 참다 못 참고 폭발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퍼부었어요. 슬기야. 동원씨, 우리 헤어진 거야? 어떻게 2주나 연락이 없을 수 있어?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너무 서운하다. 언제까지 연락이 없나 기다렸더니 정말 이렇게 오래. 저는 말하다가 격분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은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일하던 동물병원 근처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껴안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슬기야, 사정이 있었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사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리 엄마 회사야. 그 기업이 이렇게 이름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그런 거 먼저 얘기하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더라고. 나 낙하산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야.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
많이 힘들어져서 그거 되돌려 놓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 슬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지. 내가 이해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슬기야, 우리 결혼할래? 뭐? 결혼? 나 너무 불안해. 너랑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 이루고 그렇게 지내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슬기야,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그 사람은 미리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헤어지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제 나이가 29이었으니 결혼을 할 때도 됐기에 저는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2주 후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지방에 살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고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예비 시모가 정했어요. 본인이 바쁘다며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심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장사하시면서 바쁜 분들인데 예비 시모의 말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30분이나 먼저 도착한 저와 저희 부모님은 시모와 남편을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긴장된다고 아침 식사도 못한 저희 부모님이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어서 지쳐갈 때쯤에 나타났어요. 세련되게 차려입고 진한 화장을 시모가 들어와서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오셨다면서요? 지방에서 뭐 한다고 했지? 시모의 물음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분식집 운영 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 명의로 된 7층짜리 건물에서 즉석 떡볶이 가게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이런저런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시다가 제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부터 형편이 나아져서 건물까지 구입하게 되신 겁니다. 그 동네가 대학 가고 자리가 좋아서 장사도 잘 됐어요. 그런데 분식집 한다는 말에 회사 대표로 있는 시모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분식집이요? 어머 웬일이니? 동원아 이게 정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급이 어느 정도로 맞아야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니까. 동원이 너 제정신이야? 예비 시모의 말에 저희 부모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그렇게 약한 분들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사돈이 될 사람이니까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그 상황을 중재해줬습니다. 엄마, 말씀이 지나치세요. 슬기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르신들인데.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 장인 장모? 아들 너는 참 비도 좋다. 벌써 장인 장모? 아 참. 예비 시모는 끝까지 기분 나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부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을 하며 거들먹거렸어요. 땡땡 기업 들어보셨죠? 제가 그 기업 대표예요. 애아빠가 운영하던 곳인데 애아빠가 일찍 병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맡아서 운영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 많았죠. 회사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동원이가 같이 일해줘서 더 잘 되고 있네요. 결혼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다 최고급으로 하고 싶은데. 시모의 말에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슬기 오빠도 이미 장가 갔고 슬기 하나 남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죠. 뱁새가 왕새 따라오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 아시죠? 정말 괜찮으세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마다요. 저희가 한 달에 받는 임대료가 얼만데요. 아무 걱정 마세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으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랐고 예비 시모도 잠시 놀라더니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들은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모가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를 정도로 뭐든 할 수 있는 한 제일 가까운 시간으로 예약하면서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시모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40평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미안해 슬기야. 부자는 망해도 3년이란 말 알지? 우리 금방 극복할 거야. 그 전까지만 같이 고생하자 슬기야. 나 믿지? 믿지. 그래. 지금 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시작하자. 내가 5년 안에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게 해줄게. 형편이 나빠졌지만 시모는 최고급으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 비용의 3분의 1을 대주셨어요.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 있던 저는 파혼 생각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도 저는 그 인간과 5성급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부유층 인사들이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얼굴을 알고 있던 땡땡 기업의 딸도 남편과 함께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남편과 친분과 있는 듯이 신분 대기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원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김민이라고 해요. 축하드려요. 어머, 저 미리 씨 알아요. 기사로 많이 봤는데 축하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동원이가 정말 까다로운 놈인데 어떤 분이랑 결혼하나 했더니 딱 동원이 이상형이시네요. 떨리실 텐데 화이팅 하세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신부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튼튼한 중견기업이었어서 그런지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많구나 싶어서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저도 참 주책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올리고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처분한 뒤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결혼 반년 만에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회사 파산 신청까지 해서 꽤 많던 대출금과 빚을 면책받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오갈 데 없어진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니, 나 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동원이 친구 미리네랑 우리가 각별한 사이야? 그 집에서 내가 살 집 해준다고 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난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임신 한 달 만에 유산을 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아픈 상처였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낳지 말라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예식이야. 네, 어머니. 이렇게 유산한 건 다 하늘의 뜻이야. 지금 우리 집 형편도 좋지 않고 애는 나중에 낳아라. 나중에요? 그래, 나중에 한 5년쯤 뒤쯤에 낳아. 그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다시 일어설 테니까. 알겠니? 5년이요?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인데 노산으로 힘들 거예요. 전 빨리 아이 갖고 싶은데요, 어머니.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요즘은 30 중반에 나와도 노산 아니다? 지금 애 싸질러 놓으면 넌 일 그만둘 거니? 애 하나 낳으면 얼마나 정성과 돈이 필요한지 모르지? 낳지 마, 피임해. 그런 줄 알아. 시모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나쁘지 않은 형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귀엽고 반대를 했어요. 저는 시모의 말에 조금씩 세뇌를 당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과 저는 피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유산을 경험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부부관계도 뜸해졌습니다. 임신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서 가정이 소홀해졌습니다. 시모고 남편이고 항상 한다는 말은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는 말이었어요. 슬기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고생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엄마도 나도 바라는 건 다시 전보다 더 견고한 회사를 설립하고 슬기 닮은 예쁜 아이 낳아서 잘 키우는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널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은근히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세뇌시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저에게서 필요한 것은 다 뜯어갔으니까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이를 갖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양주와 은근한 조명, 그리고 야한 속옷을 입고 남편 퇴근 시간에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불이란 불은 다 켜더라고요. 슬기야, 너 뭐해? 피곤해 죽겠는데. 불은 다 끄고 머리는 왜 안 묶고 처녀 귀신 마냥 다 풀고 있어. 동원씨 좋아하는 칵테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같이 한잔 하자. 됐어.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정말 남자스럽게 왜 이래? 에휴, 나 씻고 잘게. 너 혼자 마시던지 말던지.
남편의 냉담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5년만 기다리면 다시 회사도 차리고 아이도 낳게 해준다던 시몬은 회사는커녕 매달 저에게 돈을 빌려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악바리 기질이 있어서 그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원비는 물론 제가 다 대주었고요. 부자일 때 씀씀이를 버리지 못해서 사치는 어찌다 부리던지요. 그나마 제가 돈을 좀 벌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받는 월급은 회사보다 당시에 졌던 대출비를 갚는 데 썼어요. 그리고 시몬은 2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남편과 결혼기념일 6번째 맞이했던 때였어요. 시몬은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도 채 일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어찌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 못해 먹겠다. 돈도 없으면서 집은 좋은 데 구하려고 난리 푸르스. 그 꼬라지 보면서 내가 일해야 되니? 어머니,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됐어. 나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야. 근데 이 나이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도 쪽팔리고. 세기 네가 공인중개사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니? 사돈한테 부탁 좀 해봐.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그 말에 정말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팩폭을 날렸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돈도 있고 부동산 가게를 아예 차려달라니요. 경험을 좀 해보셔야 차리든가 말든가 하죠. 무작정 차렸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제 말에 시몬은 눈을 까디집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고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있냐나? 이게 사람 알기를 몰라. 그깟 돈 몇 푼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정말이세요? 그래. 아유 더러워서. 차용증이라도 써줄까? 네, 써주세요. 저 이제 어머니 못 믿겠어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어딜 기어오르고 있어. 그랬어. 지금까지 내가 가져간 돈이라 앞으로 빌려 5천에서 차용증 써라.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1억이 넘을 텐데. 어머니 정말 부동산 가게 차렸다가 망하시면 큰일 나요. 알았어. 망하든 말든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저도 당시에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결국 시모와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은 후에 제가 모아둔 돈 5천만 원도 시모에게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시모에게 저도 불만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아이도 갖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좋았던 감정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설해상 부부라는 의무만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그렇게 결혼 생활 끝내기는 억울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싶을 때 발을 빼야 하는데 하지만 덕분에 뿌리 끝까지 뽑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반쯤 포기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다